삶의 끝에서 저자는 헌책방을 운영하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문학에 대한 애정과 함께 성장기를 보내고 1997년 마이애미의 코럴 리퍼 특성화 고등학교 창립 멤버로 시작해서 15년간 영어 교사로 있었다고 해. 2006년 가을에 뇌종양 말기 선고를 받고 투병 중에서도 학생을 가르쳤다는 것. 몸 왼쪽이 마비되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지자 옛 제자들을 찾아서 미국 전역을 여행한 이야기. 2014년 11월 41세로 떠났다고 해. 책 속의 이야기 몇 개. 작가 지망 양성 프로그램의 일부로 일주일간 초등학교 1학년 꼬맹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을 때 첫날 휘트먼의 풀잎을 읽어주었다는 것. 여기 앉아 세상의 모든 슬픔을 그리고 모든 압제와 수모를 보고 있노라니. 시 구절을 낭독하면서 가슴이 뛰었다는 선생님. 시 낭독이 끝나고 손을 번쩍번쩍 들면서 질문하는 아이들과 대화를 하다가 밖으로 나가 시를 쓰기로 했다는 것이야. 아이 하나하나에게 노란 포스트잇 한 뭉치와 크레파스 3개를 쥐어주면서 눈에 띄는 것을 포스트잇 한 장에 한 단어씩 적어보라고 했다고 해. 바위, 나뭇잎, 발자국, 눈송이 등 자기를 둘러싼 세계를 환호하면서 뛰어다니던 아이들이 교실에 모였을 때 아이들의 메모를 칠판에 붙여놓고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배열하기를 했다고 하네. 그렇게 훌륭한 시 한 편이 완성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순간 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야. 대학 마지막 강의에서 배운 것 하나, 머리보다 입이 먼저 움직이면 절대 안 된다는 교훈. 교수에게 바른 소리 했다가 손해보는 부분이야. 교생 실습 첫날에 학생들 앞에서 나 같은 초짜에게 배우게 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내가 너희에게 뭘 가르칠 수 있을지 나도 의문이지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아이들의 과제로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재미있게 읽었던 캔드베리 이야기를 읽자고 제안했고 그날 저녁 집에 가서 캔드베리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완독하고 반 아이들의 이름도 빠짐없이 다 외웠다는 것. 평범한 스승은 말을 하지만 괜찮은 스승은 설명을 하고 훌륭한 스승은 몸소 보여주며 위대한 스승은 영감을 준다고 해. 출근 첫날에 교실을 꾸몄다고 하지. 집에서 몇 권의 책을 가져와서 붙박이 책상에 진열하고 그리고 저자가 좋아하는 미국 작가 여러 명의 사진으로 직접 만든 콜라주 포스터를 책상 뒤 벽에 붙이고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 내 인생 최고의 날이더라고 해. 수업 첫날에 한 학생이 술에 취해서 술 냄새를 푹푹 풍기면서 나타났다고 하네. 그 학생에게 술 마시다가 왔니? 잘 들어. 나같이 고지식한 영어 선생이 네가 취한 것을 알아챌 정도면 경찰이나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속여 넘기려고 그러지? 네가 네 인생을 이렇게 막 굴리는 것은 안 됐지만 다시는 취한 채로 내 수업에 나타나지 마라고 했다는 것이야. 학생들은 기대한 만큼 나아간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날부터 나는 기대치를 항상 높게 잡기로 했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새로운 반을 맡으면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시킨 것은 지금까지 지내면서 가장 좋았던 선생님과 가장 싫었던 선생님이 누구인지 그 이유를 말하라고 했다. 10대 청소년들은 자기중심적이다. 자기에게 어떻게든 연관된 주제가 아니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과제 중에서 그림 자서전 만들어 오기를 했는데 자기 인생의 핵심적인 사건 10가지를 골라서 형용사나 부사 없이 단순 문장으로 쓰고 거기에 이미지나 그림,
사진을 곁들여서 콜라주를 완성하기가 숙제라는 것이야. 결과물은 기대 이상이었다는 것이지. 예를 하나 들었는데 수영하는 법을 배웠다는 문장 옆에 붙은 사진이 상어떼에 쫓기는 헤엄치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 다음의 작업은 그림을 보고 1000단어 내외로 이야기 만들기. 그리고 또 하나, 스테프니 에릭슨의 에세이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방식들을 가르친 날에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누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던 경험이나 자신이 거짓말을 했던 경험을 공책에 써보라고 했고, 처음에는 각자의 경험담 발표였는데 악의가 없는 거짓말도 뜻밖의 파장을 불러온다는 주제의 토론으로 번지기도 했다는 것이야. 대부분 아무렇지 않게 사소한 거짓말을 내뱉고 그러면서도 자신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것이야. 거짓말쟁이에게 주어진 벌은 사람들이 그를 안 믿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아무도 못 믿게 만든다는 것이지.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야. 소용돌이 수업이 있네. 화이트보드에 단순한 소용돌이 하나를 그리고 그 중심을 콕 집으면서 설명한다. 처음부터 시작할까? 우리는 모두 탄생에서 출발하지. 애초에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야. 배가 고프거나 졸리거나 기저귀에 똥을 싸면 일단 울기부터 하지.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를 바라니까. 자기 울음소리에 엄마가 한밤중에 깨어나도 눈도 깜빡이지 않지. 마크를 조금 떨어진 소용돌이로 옮겨서 이제 서너 살이 되었어. 여전히 나 중심이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크를 바깥쪽으로 더 옮겨서 이제 여러분은 8살이 되었어. 어느 날 엄마가 울고 있는 것이 보여. 가서 위로해 드리고 싶지만 그냥 다른 방으로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렇게까지는 마음이 쓰이지 않지. 하지만 여기서 씨앗이 심어졌어. 몇 살 더 먹으면 비로소 타인에게 진짜 감정적 반응을 느끼고 또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것이야. 마지막으로 소용돌이의 거의 끝 지점에 옮기고 설명을 마무리한다. 우리 중 다수가 이 지점에 이르지는 못해. 하지만 이 지점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어. 이 지점에 이르게 되면,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 과거와 미래, 자신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에게까지 마음을 쓰게 되지. 아프리카에 굶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기도 하고, 이 지점에 이른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타인과 공감하고 남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지. 왜냐하면 이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하게 되었다는 뜻이거든. 이 소용돌이가 큰 효과를 거두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방법을 찾다가 나온 것. 우선순위 리스트야. 보통 사람들의 삶에 보편적으로 연관되는 명예, 사랑, 부, 권세, 직업, 존경과 같은 단어들. 이 단어들의 문학의 각 등장인물이 자기 인생에서 우선시했다고 생각되는 것의 순위 매기기야. 화이트보드에 오셀로의 등장인물들 이름과 그 옆에 나란히 단어들을 쭉 적어놓고 앞에 말한 명예, 부 이런 것들, 학생들에게 희곡 속의 인물 각각이 생각할 법한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한 것이야. 아이들은 너무 몰두한 나머지 종이 울려도 토론을 이어가더라는 것. 그 다음 자신의 우선순위 찾기, 그리고 공개하기. 단어 배열 순서에는 단어 그 자체보다 더 속 깊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있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해. 그리고 상담으로 이어지더라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은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짝사랑한다고 누가 말해줬어요? 이렇게. 우선순위 리스트는 아이들이 자신의 현재를 직시하고 자신의 미래가 가진 가능성을 내다보게 했다는 것이야.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게 된다. 나는 생존이 최우선순위였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매분 매초가 절대적으로 소중했다. 6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항암 치료를 견디며 병마와 싸우고, 그리고 왼쪽 편이 마비되고 눈이 안 보이게 되자 교편을 접고 내가 가르친 아이들에게서 무언가를 배우고 싶어서 여행을 계획하고 페이스북에 공고했다. 나를 너희들의 거실 소파에 묵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나를 찾는 여행이라 이름을 붙이고 일단 시작했다는 것.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간다. 오늘이 지나면 항상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도 그랬다. 내일이 100만 번도 더 남아있을 줄 알았다. 이제 정말 죽는다는 것을 알고 비로소 사는 것을 배웠는데 곧 죽는다는 것을 알고 나니 어느 순간 하늘의 해가 기쁨이 되고 꽃들이 살아 숨쉬고 산들 바람에 희열을 느낀다. 혼자서 뭐든 잘하는 게 남의 사랑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다. 내가 타인의 도움을 씁쓸하게 거부하는 대신에 순순히 받아들이고 손 내미는 이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게 됐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뜻이지 않을까? 내가 곧 죽는다는 것까지도. 학생들이 앞으로 뭘 할지 결정하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면 가상의 상황을 제시해서 그 원칙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다. 우선 수백 원짜리 로또에 당첨됐다고 가정하면 무엇을 할지 가볍게 시작한다는 것이야. 신나게 마음껏 쇼핑하고 외국 여행도 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고 싶은 것 다 사고 가고 싶은 곳 다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고서도 돈이 넘쳐난다면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은지 이런저런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다시 묻는다는 것이야. 그 일을 아무 대가도 없이 하느니 누군가에게 돈을 받아가며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비록 돈이 중요하지만 돈을 위해서 꿈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금전적 보상을 받으면서 영혼 또한 살찌워줄 직업을 찾으라고 늘 격려했다는 것. 적게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늘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원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네. 다 합쳐서 101일 동안 집을 떠나 있으면서 31개 도시를 방문했다. 떠날 때만 해도 나는 여행 중에 객사할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오히려 여행 중에 인생을 더 제대로 살았다. 아직 여행 중이다. 자신이 움직이고 있음을 인지하거나 못하거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여정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더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자고 해. 나도 우리 모두도. 여기까지야.